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은 원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15년살이에서 30억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입지 분석 전문가의 똘똘한 내 집 고르는 법. 박성애 작가님의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입니다. 작가님은 주거복지 공무원으로 10년간 소외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에 힘썼지만 정작 자신의 집은 없었다고 합니다. 7년간 서울 수도권의 입지를 분석하며 30년을 일해도 10년간 아파트 한 채가 벌어들인 자본소득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내 집 없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부동산을 공부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책에서 소개해 줍니다.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이생 집망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라는 의미란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집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8살 때 살던 구멍가게 위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늘 월세를 받으러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집은 빌려 쓰는 것이라고 인지했다.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소수이겠거니 지레 짐작했다. 내 주변은 늘 가난을 한탄하는 소리와 한숨뿐이었으니까. 가난은 날카로운 습관과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며 마음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낸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가난의 기억은 삶의 결정적인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결핍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다. 2006년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으로 서울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신혼집을 시작으로 14년간 총 12번이나 이사했다. 물론 최근에 6, 7년은 투자 전략으로 갈아타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전에 숱한 이사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비가 새는 집, 곰팡이로 뒤덮인 집,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원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전세로 살던 시절 어떻게 하면 이사를 안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직장 동료가 인천의 임대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30이 넘어서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알게 되었다. 당장 인터넷으로 임대아파트를 검색했다. 보금자리 주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웹서핑 끝에 그날 바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달려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그때부터 부동산 강의를 듣고 집요하게 청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밀도 있게 열심히 살았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금이야 청약에 대해 다룬 책이나 강의, 인터넷 자료들이 많지만 내가 공부를 시작한 2011년에는 청약 정보가 거의 없었다. 당연히 책도 많지 않았다. 그야말로 맨땅이었다. 관심이 머무르는 것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물꼬를 트자 오로지 집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넓은 지역에 펜스를 치고 털을 닦는 공사 현장을 보게 됐다. 펜스에 LH 로고가 또렷이 박혀 있었다. 아, 이렇게나 많은 집이 생겨나고 있었구나. 이 중에서 내 집은 어디 있는 걸까? 매일 밤 내 집 마련을 구상하느라 밤늦게 잠이 들곤 했다. 그곳은 수서역 인근의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였다.
그때 내가 평소와 같이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아이쿠, 계속 내 가난한 생각에 속을 뻔했다. 당구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식탁도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아파트 분양 카페에 가입해서 글과 댓글을 전부 찾아서 읽었다. 궁금한 부분은 LH 질의응답을 뒤졌고 어떤 때는 기관의 응답보다 더 정확한 답을 찾기도 했다. 마침내 나는 당첨되기 어려운 청약 스펙으로 강남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며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됐다. 집요하게 파고들어 당첨을 찾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청약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후 우리 부부가 정말 무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납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냥 꾸준히 돈을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공분양, 공공임대 같은 국민주택은 민영 아파트와 달리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다. 즉 1회차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얼마나 오래 많이 납입했는지의 순차제로 당첨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닫고 판을 뒤집을 방법을 열심히 찾았다. 청약 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청약만 가능한 청약 저축 통장은 직계 좀비 속에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시에 청약의 밑바닥까지 파서 알게 되었다. 마침 아빠가 어려운 형편에도 10만 원씩 납부해온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셨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고맙다며 흔쾌히 통장을 우리 것과 바꿔주셨다. 청약 저축은 부부와 직계 좀비 수업 간에만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빠의 통장을 내가 받고 남편의 통장을 아빠에게 드리는 전략이 필요했다. 청약 통장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남편의 통장을 내가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드리고 아빠의 통장을 내가 받았다. 일명 청약 통장 돌리기 전략이었다. 이 번거로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남편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어렵게 승계받은 통장으로 나는 원하는 집에 당첨되었다. 어찌 보면 내 집은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과 다름없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나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결핍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2012년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는 토지 임대 부주택이었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를 빌려 쓰는 집을 말한다. 즉 나는 땅을 포기하고 건물만 산 것이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집에 문도, 타일도, 변기도, 전구도 없이 콘크리트 뼈대만 주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무도 집을 안 살 때라 취득세를 50%나 감면받았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사 온 첫날 밤 나는 목 놓아 엉엉 울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너무 좋아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이라 몰랐다.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결혼한 2006년에는 2가지 이벤트가 있었다. 하나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봄이 2번 들어 좋은 기운이 있는 해라고 하여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다. 일명 쌍춘년이었다. 이때 흔히 볼 수 있었던 기사가 신혼부부 올리는 쌍춘년 전세 한파였다. 결혼할 당시 남편도 나도 모은 돈이 없어서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신혼집을 구했다. 결혼 후에는 내 공무원 수험생활로 살림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7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6천만 원을 모았다. 대출금을 빼니 순자산은 3천만 원이 되었다. 2020년 현재 순자산은 딱 100배가 되었다. 7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절약하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나머지 7년 동안
자산이 30억으로 불어난 것이다. 두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다. 바로 누가 일했냐다. 앞에 7년 동안은 내가 일했고 뒤에 7년 동안은 집이 일했다.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도 자본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큰 부를 성취하기 어렵다.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힘들다.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집이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은 부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똘똘한 내 집 마련은 부자로 가는 골든 티켓이다. 집이 당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마련하려고 했다면 나는 아직도 준비 중이었을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으로 종잣돈을 모으며 준비, 집값이 조금 더 싸지기를 기다리며 준비,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 신도시의 대규모 사전 청약을 기다리며 준비. 준비만 하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집을 갈아타는 투자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실행하기에 완벽한 때란 없다. 우리 언니네는 수도권 서부권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문제는 형부의 직장이 서울 동남권이었다는 것이다. 형부는 집이 멀다 보니 10년 동안 하루 3시간을 출퇴근에 허비해야 했다. 눈이나 비라도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서둘러 나가야 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언니에게 서울로 이사오라고 채근했다. 투자를 떠나서 그것이 가족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니는 내 말을 들은 채 만취했다. 여기 살기 참 좋아.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봉지에 갖다 버려도 돼. 지하철역이 멀긴 하지만 교통도 좋아졌어. 첫째, 초등학교 졸업은 해야 이사하지. 형부도 출퇴근하는 거 익숙해져서 괜찮대. 이런 설득에 실패했다. 첫째가 졸업하자마자 나는 다시 재촉했다. 이제는 좀 와야지. 집값이 오르고 있어. 둘째, 초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숨이 턱 막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이 되었다.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었다. 언니는 내 성화에 못 이겨 주말마다 부동산을 갔는데 이번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출동했다. 언니를 급하게 불러내 함께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보고 그날 바로 가계약했다. 몇 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일이 단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내가 매일 임장 다니며 지역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언니네는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한도까지 꽉 채워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그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언니는 내 집 갈아타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예전의 집은 2천만 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 갈아탄 집은? 말해서 뭐 하겠는가. 언니의 태도가 바뀌었다. 헐헐아,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나는 부자 지도라는 이름의 부동산 입지 분석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에서 내 집 마련에 고민이 깊은 어느 신혼부부를 만났는데 예전 내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쓰였다. 마침 임장 다니던 중에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해서 생각한 끝에 신혼부부에게 권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전세로 이사 온 지 3달밖에 안 돼서 이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세로 한번 들어가면 기간을 꽉 채워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다. 그게 왜 문제인가?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 200만 원만 지불하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말이다. 2020년 5월에 1억 5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입주할 수 있었던 그 집은 불과 4달 사이에 1억 이상이 올랐다. 내 집 마련에 모든 것이 완벽할 때란 없다. 내 집을 마련하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었다. 옆집은 얼마지? 옆 동네는 왜 우리 동네보다 비싸지? 전세를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평생을 관심 갖지 않았을 생각으로
하루를 꽉꽉 채우게 되었다. 당시 나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돈, 백, 스펙 중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등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키우는 바쁜 일상 중에도 잠을 쪼개가며 부동산 공부에 매진했다. 새벽에 일어나 부동산 서적을 읽고 틈새 시간마다 경매, 토지, 청약, 지역을 공부했다. 부동산은 물론 글쓰기, 성공학, 창업, 명상 등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강의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 가난으로 꽉 막힌 내 인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좋기 벤츠 한 대 값을 썼다. 돈과 시간뿐 아니라 체력도 전부 갈아 넣었다. 부동산 강사가 말한 지역은 어디라도 꼭 직접 찾아가서 두 발로 걸으며 확인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쌓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부동산의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 집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더욱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지낸 금쪽 같은 첫 집을 전세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전세를 내보내는 날 아침, 일찍 짐을 빼고 걸레질하며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뒤 나는 계약한 집과 이사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부모님의 비닐하우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전세금과 대출을 받아 사놓은 40년 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번엔 재건축에 도전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 망했어요? 응? 아니, 흥하고 있어. 이사간 아파트는 너무 오래된 나머지 녹물이 나왔다.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었는데 불을 켜면 스르륵 사라져서 대수롭지는 않았다. 새로운 집에서 몸테크를 하며 수도권의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녔다. 청약도 계속 시도하며 일명 줍줍을 하러 서울의 모든 모델하우스에 줄을 섰다. 그러다 또 한 번 청약에 당첨됐다. 집이 여러 채가 될 예정이니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세금을 공부하게 되었다. 청약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팠더니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까지 순차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며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후 토지를 공부하며 땅을 사고 경매를 공부하며 상가를 낙찰받아 제2의 월급이라는 월세도 받게 되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행복한 인생의 꽃 같은 시절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집 때문에 불행했지만 지금은 집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부동산 덕분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양질의 근로소득을 얻게 되었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아파트와 상가 월세가 벌어주는 자본소득이 나와 함께 일해주고 있다. 부동산 공부로 기적을 만든 것이다.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 없이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인생의 전환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생각은 열망을 낳고 열망은 행동을 부추기며 행동은 우리를 부로 이끈다. 가난을 탓하며 기회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자. 당신 안에 있는 결핍이라는 동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클 수 없다. 뼈 때리는 진리다. 이 깨달음이 이 책의 전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